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요즘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묻죠. 너 괜찮니? 너도? 실은 나도. 나도 나지만 너도 너인 장입니다. 그 온통 파란불이었던 분들 많을 텐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우린 이미 접어들었어요. 여긴 고속도로고 당분간 빠져나가는 램프는 없습니다. 분산 투자의 꽃이라고 하는 ETF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테마도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메타버스부터 탄소 배출권까지 ETF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해볼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현우 소장님. 네. 현우 소장님의 주식 계좌 네. 건강합니까?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 그래요? 좀 옷 좀 따뜻하게 입혀주시죠. 몇 개 종목 빼고는 정말 파랗습니다. 다들 보온이 필요한 증권 계좌가 굉장히 추워하는 시절인데 맞습니다. 이게 그 청취자분들도 아마 계좌가 그렇게 막 좋으시진 않을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나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의 안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김현우 소장님 같은 이 재산을 불려주는 전문가도 파랗게 질려있다고 하니까 약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ETF 시장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같이 어떤 종목이 오를지 모르는 지금같이 오늘 코스피도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또 오르거든요. 특히나 이런 조정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울고 있는데 누군가는 웃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 종목 선정이 어려울 때는 그냥 차라리 ETF가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8월에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된 ETF가 500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거래대금도 세계 3위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사람들이 ETF 투자에 굉장히 활발해졌다. 국내 ETF 시장은 물론이고요. 이제 해외 ETF 시장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ETF 우리가 벌써 소장님하고만 3번째 공부를 하게 되는데 ETF라는 게 그래도 나는 뭔지 모르겠다. 오늘부터 1일이다. 이게 뭔가요? ETF라고 한다면은 상장지수 펀드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펀드는 펀드인데 즉 펀드라고 한다면 공동구매, 공동투자하는 건데 그걸 주식처럼 상장시켜놨다. 그런데 그 가격은 우리가 보통 주식 가격은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그런데 이 ETF라는 건 그거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고 ETF가 처음에 태어날 때 나는 쟤를 쫓아갈 거야 라고 해서 정해놓은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연동을 합니다. 즉 코스피 ETF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올라가면 내 ETF도 올라가는 거고 뭐 달러 ETF다라고 한다면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내 ETF도 가격도 떨어지는 그렇게 돼서 뭐 이 ETF 안에는 주식을 추종하는 ETF다라고 한다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주식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원자재를 쫓아가는 ETF다라고 한다면은 뭐 원자재 선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 테마형 ETF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끌고 있습니다. 테마형. 우리가 증시에서 테마라고 하면 테마주. 약간 경계 대상이에요. 일단 대선 앞두고는 뭐 정치권 테마주. 그 대선 주자가 잠깐 밟았던 땅에 그 회사 사옥이 있다고 해서 테마주 이런 거 많잖아요. 혹은 뭐 성이 같거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먼 조상이 한 분이다.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는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테마가 어떤 테마냐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ESG라든가 전기차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테마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주식 종목들만 담는 거예요. 뭐 전기차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 업체도 들어갈 거고 뭐 그런 부품들도 담을 수 있고 그 전기차와 관련된 주식 종목들만 담아놓은 ETF를 전기차 테마 ETF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기차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BBIG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 4가지를 묶어놓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 신재생에너지, 뭐 탄소 배출권 네. 이런 다양한 테마형 ETF가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조금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런 ETF가 태어나면 별로 관심을 못 끌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순자산액 그러니까 펀드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돈을 네. 모아놓은 그 설정액이 별로 안 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테마형 ETF의 순자산 같은 경우는 9조 7천억 원. 10조 원이 다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 ETF 시장에서도 테마형 ETF 15% 수준까지 컸다고 네. 하는데 이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단순 지수형 상품들만 예전에는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 혹은 여기서 조금 발생하면 파생형 ETF 중에 코스피의 2배로 움직입니다. 혹은 1.5배로 움직입니다 하는 ETF들에 뭐 사람들이 돈이 몰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다양한 ETF를 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2차 전지나 뭐 신재생에너지, 메타버스. 그런데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많이 내놓는 이유도 이면이 있습니다. 왜요? 뭐냐면 공모주 펀드 요즘에 잘 가입 안 하시잖아요. 공모 펀드. 힘들죠. 그러니까 은행 가가지고 우리가 증권사 가가지고 저 펀드 좀 가입하러 왔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한 명도 못 네, 봤습니다. 특히나 네. 작년에 장이 좋다 보니까 공모 펀드로 하느니 내가 직접 투자할 거야라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산운용사에서는 공모 펀드에 많이 가입을 해줘야 거기 설정액의 일정 부분을 보수로 가져가는 입장에서 이 펀드 가입자들이 줄다 보니까 이익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 충분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놓는 것들이 이게 다양한 ETF 상품들. 해외 시장에 ETF가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양한 뭐 테마형 ETF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9월에 탄소 배출권 ETF가 네. 상장이 됐고요. 10월에는 메타버스 ETF 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 ETF들인데 요즘에 뭐 글로벌적으로 뭐 천연가스 부족이라든가 뭐 유가 급등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ETF들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만 이걸 하게 된다면 시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엔 외국인들도 여기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ETF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선순환이 된 거죠.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그냥 종목 위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젠 테마형 ETF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실제로 보니까 지난 20일까지 3개월 동안 2차 전지 산업 ETF를 489억 원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돈이 몰렸을 때 수익률이 14% 남짓됐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곳에 쫓아가지고 돈을 담아두게 되면 나도 그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타깝지만 외국인들의 흐름에 따라서 네. 우리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ETF도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과 거래하는 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장점들은 뭐냐면 증권거래세가 면제예요. 세금이 안 듭니다. 그리고 요즘엔 우리가 증권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서 모바일로 거래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이렇게 모바일로 거래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벤트로 모바일 거래 시 이 주식 매매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주식 매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안 내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안 붙습니다. 물론 이제 유관기간 수수료 제외라고 조그맣게 글씨 써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0.004% 이 정도로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ETF를 거래할 때 한 1%만 올라갔다라고 해서 팔아들더라도 일반 종목은 그렇게 팔아봐야 별로 이제 남는 게 없죠. 그런데 ETF는 거의 그 남는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뭐 단타로 여기를 접근하시는 분들도 솔찬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단타하지 말라고 만든 건데. 그렇죠. 영암군수님 지금 ETF 관련 세금을 좀 알려주세요 말씀하셨는데 네. ETF가 여러 가지 그 거래상의 세제에서는 좀 우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증권거래세는 없기는 한데 주의하셔야 될 건 국내 주식과 관련되지 않은 ETF에 대해서는 이 배당소득세 15.4%를 이게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쫓아가는 ETF다. 그게 우리나라 ETF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거를 만약에 100만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이게 수익이 잘 나서 200만 원이 됐어. 이거를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지만 주식처럼 거래를 했지만
이 100만 원 차익에 대해서 15만 4천 원, 15.4%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국내 주식과 관련된 주식을 추종하는 ETF가 아니라면 그냥 머릿속에 쉽게 15.4% 과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미 증권계좌 있는 분들은 뭐 김현우 소장님이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ETF, 네. 이 증권사 HTS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가 없다. 그런데 나는 ETF를 사고 싶어요 하면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주식 계좌 먼저 개설을 하셔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모바일로 요즘에 개설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모바일로 마음에 드는 증권사 아무거나 뭐가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큰 거 국내 뭐 4대 증권사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셔가지고 네.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이 계좌 개설을 하실 때 수시 입출금 계좌가 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수시 입출 계좌가 터지게 되면 그 이후로 개설한 이후로 20영업일 동안은 다른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급하게 내가 은행 계좌를 만들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ETF 개설하려고 바로 투자할 것도 아닌데 미리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 계좌만 개설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앱이 이제 MTS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증권사마다 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 만드셔가지고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아니면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뭐 모바일 인증서 이런 네. 것들을 깔아 놓으시게 되면 이제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된 거고 주식을 살려면 ETF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증권사 계좌 번호가 조회가 될 겁니다. 내가 있는 돈을 해당 증권사의 계좌 번호로 돈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검색하는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ETF를 검색해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야, 보시면 되죠. 진짜 살아있는 매뉴얼, 워킹 매뉴얼이에요. 네. 그리고 ETF를 그렇게 해서 내가 살 거다까지 마음을 먹었어요. 네. 이제 인프라는 갖췄는데 네.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다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호랑이도 있고요. 네네. 코덱스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주식을 매수하려고 그 검색창에 딱 들어가면 탭이 나뉘어져 있어요. 일반 종목 탭이 있고 그 옆에 보면 ETF, 뭐 ETN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ETF 쪽을 클릭을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덱스, 타이거, 아리랑 여러 가지가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에 이상한 이름들이 붙었는데 그건 뭐냐면 처음 보면 아몬가 그냥 그걸 만들어낸 그 ETF를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브랜드군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TBS라는 브랜드가 붙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ETF 모든 ETF 앞에는 그 브랜드가 붙는다. 그래서 그거는 무시하시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뒤에 붙은 네임들.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2차 전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기차. 이 뒤에 붙은 이름이 중요한 거지 앞에 붙은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뒤에 붙은 이름도 근데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비슷한 것들이 경합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가려내면 돼요? 사실은 좋은 ETF다라고 하는 게 내가 똑같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를 했는데 A라는 회사에서 만든 ETF는 코스피가 1% 오를 때 똑같이 1% 오르고 네. B라는 곳에서 만든 ETF는 코스피는 1% 올랐는데 얘는 1.2% 올랐어. 그쪽으로 가셔야죠. 그러면 더 많이 오른 게 좋아 보이지만 네. 이것도 ETF를 판단할 때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기는 ETF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잘못된 선택이군요. 올라갈 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떨어질 때도 아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에서 이걸 운용을 잘 못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ETF를 고를 때는 실제 추종 지수와 흡사하게 유사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정확히 그리고 연동돼 있는 게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보수를 차감하긴 하는데 ETF의 보수는 우리가 일반적인 펀드의 수수료나 보수처럼 뭐 중간중간 이렇게 쌓여서 떼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설정의 그 자체에서 총 쌓여진 금액 안에서 차감하고 알아서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싸냐 비싸냐를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ETF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뭐 추적 오차라든가 뭐 괴리 이런 것들만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산운용사에 따라서 앞에 붙는 명칭이 달라진다. 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형이 유행이다. 네. 메타버스 ETF, 탄소 배출권 ETF. 테마별로 상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ETF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증권사별로 테마를 나눠놓은 아주 친절한 증권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알아서 검색을 해야 되는 증권사들도 풀어놓은 데가 더 많죠, 사실. 그렇죠. 쫙 풀어놨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탄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공통 용어거든요.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네. 탄소 어렵진 배출권에 않아요. 투자하고 싶은데
뭐 엉뚱하게 다른 용어를 검색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탄소라고 검색하면 ETF 중에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들은 웬만하면 다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테마 ETF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할 것인지 먼저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탄소 배출권이나 아니면 내가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뭐 2차 혹은 전지 혹은 2차. 배터리 이런 네. 식으로 한번 넣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관련된 ETF들이 쭉 뜰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탄소 배출권 ETF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탄소 배출권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탄소를 대기 중에 이 배출을 할 때 일종의 쓰레기 봉투 같은 걸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배출되는 탄소를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건 아니고 네. 니네가 연간 이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거면 요만큼의 돈을 내고 그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라. 이게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그런데 탄소 배출을 나중에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산업상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탄소 배출권은 점차 줄어듭니다. 쓰레기 봉투가 올해는 100만 장을 팔지만 내년에는 90만 장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기업이 그 기간 내에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은 중간중간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뭐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탄소 배출권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처럼 수요가 막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네. 넘어간다 이런 시기에는 수요 폭증 때문에 공장이 잘 가동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올해 연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공장이 탄소 배출권이 많이 필요하겠네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묶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도 있지만 사실은 유럽에 있는 탄소 배출권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제 공통 쓰레기 봉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서울에서 사면은 전국에서 다 쓸 수 있는 쓰레기 봉투 그런 느낌.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에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ETF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거래하면 좋기는 한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탄소 배출권 ETF가 우리나라 상장 첫날에는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최근까지 5% 정도 급락을 했어요. 왜요? 이게 최근 이제 천연가스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최근에 공급을 확대하겠다. 수도꼭지 잠근다고 했다가 네. 연다고 했죠. 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천연가스가 조금 넉넉해질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석탄 수요라든가 이런 게 줄게 되겠죠. 그러면 탄소 배출이 많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쓰레기 봉투 많이 필요 없네, 안 사겠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시장 상황, 뭐 정치적인 상황에 얽혀가지고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내 돈을 지키려면 요즘에는 남의 나라에서 천연가스가 들어가는지 마는지 이 관이 새는지까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탄소 관련 ETF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거 탄소 배출권 ETF 말고도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기후변화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탄소 중립 ETF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앞서서 이제 KB자산운용이라든가 미래에셋자산운용, 뭐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이런 것들이 이제 ETF들을 활발하게 만드는 운용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 테마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도 그렇지만 뭐 재생에너지 위주로 투자를 하는 곳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ETF가 출시가 되면 그 상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이 기업이 어떤 쪽으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어떤 종목을 담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요즘에 신재생에너지가 뜬다는데 내 ETF 왜 이러지? 보니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별로 네. 상관없는 쪽에 이름만 탄소, 무늬만 탄소인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역시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고기 파는 사진사님, 그러면 ETF는 최소 투자 금액이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ETF는 한 종목만 내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한 종목만으로도. 근데 그 종목의 가격은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 가격일 텐데 이게 점차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5,000원, 10,000원 이렇게 지금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ETF가 있는가 하면 뭐 10만 원에 가까운 ETF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는 ETF가 똑같은 테마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자산운용사별로 그 가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도 뭐 투자를 할 ETF를 고르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메타버스로 한번 가볼게요. 네. 메타버스 이거 아직도 뭔지 손에 잡히진 않는데 다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 그룹 에스파 얘기도 많이 예. 하고요. 메타버스 ETF에도 돈이 엄청 몰리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상장 이후에 뭐 ETF가 15%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메타버스 하면 우리들보다 사실은 아이들이 요즘에 더 많이 알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가상세계, 가상현실과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네.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들을 보면 실제로 그 가상세계에다가 녹여놓은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콘서트도 하기도 하고 네. 뭐 굿즈를 판매하기도 하고 내 아바타에 명품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를 거의 복제해가지고 갖다 놓은 수준, 심지어 여기서 부동산 거래도 이루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식도 있지만 그 메타버스 안에 어떤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이 안에서 그 플랫폼 위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여기에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내가 직접 투자를 하려다 보면 영역이 너무 방대하고 그다음에 그 종목들 중에서 진짜 좋은 종목이 뭔지를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기를 메타버스 ETF가 끌고 있는 면이기도 해요. 자산운용사에서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정해놓고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종목들은 플랫폼 기업과 그리고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예를 들자면 뭐 연예기획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앞으로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유망할 것 같아라는 걸 모르겠다면 이런 테마형 ETF를 투자를 메타버스 ETF, 테마형 ETF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나는 조금 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직접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이런 ETF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기업, A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 교집합. 그렇죠. 그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을 골라내서 그걸 개별 매수하는 것도 사실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요거 네. ETF가 아무리 괜찮은 투자 수단이라고 해도 여기도 역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만한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테마형 ETF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선물을 거래하는 ETF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이 아닌 주식 현물이 아닌 뭐 선물 ETF들이 있는데 그게 뭐야? 뭐 어려워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물이라는 말이 들어간 ETF가 있다. 이거는 ETF 이름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현물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이런 선물 ETF 같은 경우에 뭐 1년, 2년 넘는 장기 투자는 조금 지양하셔라. 그렇죠. 투자는 지금 하지만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지 이거는 1, 2년 뒤에 확인이 된다 하면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우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소화를 해드릴까요? 네. 연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요. ETF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이게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저거겠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ETF도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ETF 차액, 그러니까 우리 국내 주식시장 제외하고 차액이 발생하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